홍대용의 의산문답을 통해 우리는 질문하는 인간을 만났습니다. 당연함을 의심하고 세상의 중심을 다시 묻던 사유의 목소리였죠.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대에 응답한 한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칭기스칸일까요? 지금 우리는 질서가 빠르게 무너지고 중심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경은 흐려지고 힘의 균형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 한복판에서 칭기스칸은 이미 오래전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중심인가? 무엇이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가? 폭력만으로 제국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는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모았고 혈통이 아니라 신뢰로 조직을 만들었으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되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낭독할 칭기스칸은 영웅을 찬양하는 책이 아닙니다. 400여 페이지에 걸쳐 한 인간이 혼란의 세계를 어떻게 건너갔는지를 묻는 기록입니다. 저에게 칭기스칸은 어릴 적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위인전이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몽골 평원에서 끝내 살아남은 소년 칭기스칸은 강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던져주었고 제국을 편성해 나가는 말발굽은 강렬했습니다. 사유로 세계를 바라본 뒤 이제는 행동으로 세계를 재편한 인간을 읽어보려 합니다. 질문에서 시작해 결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읽어야 할 이름, 칭기스칸 낭독을 시작합니다. (1) 아버지와 아들. 테무치는 그 해의 7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올구누트 부족의 취락지로 가고 있었다. 완만한 기복을 이루고 있는 7월의 초원을 3마리의 말들이 달려가고 있었다. 선두에서 달리는 마리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위엄이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뒤를 따르고 회색에 가까운 수말에 걸터앉은 테무치는 볼에서 턱까지가 통통한 아직도 어린 티가 남아있는 소년이었다. 테무치는 자기가 탄 말의 곱비 말고도 밤색털 말의 곱비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의 안장에는 여행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펠트로 싼 짐이 실려 있었다. 예수게이 일가는 몽골 고원에 흩어져 거주하는 몇 개의 부족들 중에서 몽골 부족의 명문인 브리지기드 시족에서 갈라져 나온 키아트 시족에 속해 있었다. 예수게이는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나이이지만 이미 뛰어난 용사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전투에도 술에도 강했으며 무거운 위압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키아트 시족은 켄테이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오논강 가까이에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캐롤렌 강이 흐르고 있어서 기름진 목초지가 많아진다. 또한 오논강과 캐롤렌 강은 합류하여 큰 강인 흑룡강이 되어 타타르 해협까지 이르게 된다. 두 사람이 키아트 시족의 취락지를 떠난 것은 나흘 전이었다. 예수게이의 눈은 야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기에는 아직 일렀지만 급하게 가야 하는 여행도 아니었으며 예수게이의 목은 술을 원하고 있었다. 아, 목이 타는 것 같구나. 예수게이는 가죽 부대에 담긴 마유주를 나무잔에 따랐다. 먼저 하늘의 정령을 위해 몇 방울의 술을 약지로 튕겨서 뿌리고 대지의 정령을 위해서도 똑같은 동작을 취한 다음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예수게이와 아내인 웨룬 사이에는 테무친을 첫째로 각각 2살 터울인 하살, 하치군, 템게와 딸 템눈이 있었고 예수게이가 애적가의 사이에서 얻은 페르구티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모두 같은 천막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그들 부자가 올구누투 시족의 고장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게이가 자기 아내와 같은 시족에서 아들의 약혼자를 골라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하늘엔 어느새 하얀 달이 얼굴을 내밀었고 기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수게이는 먼 곳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기울인 다음 불쑥 말했다. 너는 말을 잘 다루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만 여자란 원래 날뛰는 말과 같은 존재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아내를 얻으면 절대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알겠니? 회초리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는 안 돼. 말에 땀을 닦아줄 때처럼 상냥하게 애정을 베풀어주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해.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여자는 무리 없는 강과 같은 것이다. 알겠어요. 이 아버지가 타타르족과 싸워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이기도 하고 타이티구트 일족을 복종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적은 많다. 따라서 우리 키아트 내부에서 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일치단결해서 싸울 수가 없게 된다. 부부도 형제도 서로 믿게 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없어. 이 아버지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 네. 순진하고 어질며 몸이 튼튼한 아가씨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예수게이는 나무 막대기로 불을 휘젓고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싸움터에 나가는 남편이 안심하고 집을 맡길 수 있는 여자가 아니면 안 돼. 너의 어머니처럼 말이야. 예수게이는 테무친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후에도 타타르 부족에 대한 복수전에 대해서 밤낮으로 골몰하고 있었다. 타타르는 오늘날의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동부 대흥 안녕의 기슭인 훌룬부르에서 금나라 국경까지의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강대한 부족이었다. 복수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몽골 부족에게 속하는 타이티구트 시족의 우두머리였던 암바카이가 말려든 사건이 얽혀 있었다. 암바카이는 적대하는 타타르 부족 중에서 화목을 약속하고 있는 시족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딸을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타타르의 다른 시족에게 붙잡혀 금나라의 황제에게 넘겨지고 말았다. 금나라는 옛날 중국 동북지방의 동북부로부터 연해주 방면에 걸쳐 살고 있었던 퉁구스족의 일파인 여진족이 세운 왕조로서 남쪽의 송나라와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한 금나라를 북쪽에서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 몽골 부족의 시족들이었다. 따라서 송나라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금나라로서는 몽골이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버리고 싶은 눈의 가시 같은 귀찮은 집단이었다. 금나라의 조종에 고용되어 국경 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던 타타르 부족은 암바카이를 붙잡은 직후에 예수게이의 조부이며 키아트 시족의 초대 족장이었던 카불칸의 장남 하간을 계략에 빠뜨려 포로로 잡았으며 그도 역시 금나라 조종에 넘겨주었다. 금나라 조종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예수게이는 타이티구트 시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급보는 그에게도 전해졌는데 암바카이와 하간은 나무로 만들어진 당나귀에 큰 못으로 박혀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한데 암바카이는 처형되기 전에 자기의 고장으로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5손가락의 손톱이 벗겨지고 10손가락이 다 닳아 문드러질 때까지 나의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해 싸우라고 전했다. 타이티구트 시족은 다 함께 들고 일어나 타타르족에게 복수전을 펼쳤지만 강대한 군세를 자랑하는 타타르 앞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암바카이의 유언에 따르며 복수심에 불타는 예수게이의 활약은 눈부셨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타타르의 우두머리 테무친을 포로로 잡아 개선하게 되었다. 예수게이가 오논강 기슭의 델리움 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 외루는 이미 장남을 출산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미모의 아내는 싸움터에서 무사히 돌아온 남편에게 처음으로 아기를 안기게 만든 기쁨 속에서 말했다. 테무친이다. 예수게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포로로 잡아 끌고 오던 적장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삼았다. 그는 포로가 되어 끌려오면서도 예수게이를 깔보는 행동을 하다가
성미 급한 오치기네 검에 목이 베어져 죽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맹한 사나이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 테무치는 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토그릴과 맹우가 되기로 약속한 것은 잘된 일이었다. 이번에 또 타타르와 싸우게 되면 우리에게 가세해 줄 것이 틀림없으니까 말이야. 예수게이는 고기를 먹고는 나무잔에 철철 넘치도록 다시 술을 따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몽골 고원에서 강대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케레이트 부족의 토그릴은 부족의 우두머리가 죽어 후계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한때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했던 인물이었다. 헌데 형제를 죽인 일이 먼저 번 우두머리의 친족과 일족의 분노를 사게 되어 케레이트 부족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그때 오르온 강의 지류인 툴 강변에서 도망쳐온 토그리를 구해준 것이 예수게이였으며 두 사람은 안다가 되기 위한 술잔을 나누었다. 안다는 몽골어로 친구를 의미하는 노코르보다도 서로의 신뢰도가 한 단계 위인 공경에 처하면 서로 도와주며 죽음도 함께라는 강한 유대로 맺어진 의형제를 뜻하는 단어였다. 예수게이와 안다의 맹세를 한 토그릴은 그 즈음 예수게이의 군대를 방패 삼아 푸른 분자를 배제하고 케레이트 부족장의 지위로 복귀하고 있었다. 하늘에 나타난 첫 번째 별이 빛나기 시작하자 밤은 빠르게 어둠을 짙게 만들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느끼면서 예수게이는 방목한 3마리 말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밤이 되면 말을 방목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야생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난폭한 성미를 되찾게 하고 기운차게 달리는 힘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게이는 취한 눈으로 아들을 응시했다. 테무치는 이미 가벼운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일단 입으로 가져갔던 나뭇잔을 풀이에 놓은 예수게이는 테무친의 발밑 벨트를 고쳐 덮어주었다. 하늘 가득히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을 우러러보는 예수게이의 눈에 밤하늘을 찢어놓은 것처럼 흐르는 별똥별이 보였다. 2. 부르테. 지난밤에 술을 잔뜩 마셨는데도 예수게이가 잠에서 깨어난 시간은 일렀다. 예수게이 부자는 아침 안개 속에서 한 조각씩의 치즈만 먹고 출발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으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들이 토해내는 입김은 하얀 덩어리가 되면서 흩어졌다. 멀리 전방에 2개의 산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게이는 갑자기 말의 속도를 늦추면서 말했다. 저게 누구지? 치쿠르구 산 사이로 뻗어있는 계곡. 전방의 언덕에서 예수게이와 동년배로 보이는 사나이가 말에 탄 채 그들을 보고 있었다. 예수게이가 본능적으로 허리에 찬 검에 손을 갖다 대자 그 사나이는 미소 지으며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오는 길이시오? 브리지기드의 예수게이 바투르라 하오. 당신은? 상대가 맨손인 것을 안 예수게이가 경계심을 풀며 대답하자 그는 다시 물었다. 옹기라트의 데이 세친이오. 내 아들에게 아내와 동족인 올구누트의 아가씨를 신부로 맞이하게 해주려고 가는 길이오. 호, 그래요. 그 구렁말이 신부 집에 줄 선물이군요. 그렇소. 올구누트는 우리들 옹기라트와 같은 일족. 따라서 당신은 우리들과도 사돈. 데이세친이라는 사내는 이렇게 말하더니 테무친에게 시선을 던졌다. 몇 살이지? 9살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테무친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데이세친은 예수게이를 다시 보면서 말했다. 예수게이 바투르요. 당신 아들의 얼굴은 대단히 잘생겼소. 예? 실은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기에. 꿈이라니요. 하얀 매가 태양과 달을 붙잡고 날아와 내 손에 그것을 떨어뜨리는 꿈이었소.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을 보니 아무래도 그 꿈은 당신이 얼굴이 빛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임에 틀림없소. 그러니 우리 집에 들러주지 않겠소. 나의 딸을 한번 봐주셨으면 하오. 듣고 있던 예수개인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따님은 몇 살이 되었소? 딸은 둘 있는데 당신 아들에게 어울리는 아이는 10살입니다. 태무침보다 1살 연상이군. 영리한 아가씨라면 손이인 것이 좋다. 이 사나이의 정중한 말솜씨도 마음에 들고 예수개인은 차분하게 상대방을 평가한 뒤에 좀 더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소. 데이세치는 이윽고 예수개의 바투르와 말머리를 나란히 했다. 태무친이 그 뒤를 따랐다. 이윽고 천막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취락지까지 왔는데 소년들은 양을 방목하러 나가고 젊은이나 어른들은 말을 조련하는 시간이었던 만큼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기 천막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대인은 손님이 오셨다 하고 안을 향해 소리치면서 펠트 덧문을 위로 걷어 올렸다. 자, 사양 마시고 어서. 천막 안으로 들어선 예수개의 눈에 깔끔한 옷차림을 한 두 여자의 모습이 들어섰다. 대이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는 치즈를 만드는 통 앞에서 손을 닦으며 얼굴을 돌리고 있었고 작은 소녀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다. 제 아내인 초탕과 딸 부르테입니다. 대이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는 손짓하여 딸을 부르며 다시 말했다. 브리지기드의 키아트 시조 예수게의 바투르와 그의 아들 테무친이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이쪽으로 오너라.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로군. 예수게이는 조용히 앞으로 다가선 소녀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손님을 위해 술상을 준비하라고 아내에게 일렀다. 아가씨가 손수 따은 건가? 예수게이는 부르테의 볼 양쪽으로부터 가슴까지 길게 따아 늘어뜨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말했다. 예. 부르테는 수줍어하면서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목은 싹트기 전에 어린 나무와도 같은 싱그러운 냄새를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예수게이가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가장의 자리에 좌정한 데이가 옆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일부러 우리 집에 들러주셨고 이제 곧 해도 집니다. 좋은 대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밤은 우리와 함께 식사한 뒤에 여기서 묵어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족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추며 대답한 예수게이는 화살통과 허리에 검을 풀어놓고 태무친을 데이의 맞은편에 앉게 하고는 모피 위에 앉았다. 자, 어서. 데이는 예수게이에게 은잔을 내밀어 마유주를 따르고 자기의 잔도 채웠다. 어떻습니까? 아내가 태무친에게도 은잔을 건네줄 즈음에 데이가 물었다. 인간은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제 딸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결정했소이다. 데이세친 사돈이요. 당신만 좋다면 따님을 우리 집안에 정식으로 받고 싶소. 부르테가 완전히 마음에 든 예수게이는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부모로서 기쁘기가 더할 수 없는 말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실 것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만남을 축하하면서 건배합시다. 내 아들은 힘이 세고 사냥도 잘하며 일도 잘합니다. 틀림없이 만족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혼이 결정되면 남자는 여자의 집에서 살며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은 결혼 초에도 마찬가지이며 모초혼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늘과 땅의 신을 위해 예수게의 바투르와 태무친의 건강을 위해서 건배. 데이세친 일족이 더욱 번성하는 일과 좋은 회답을 기대하며 건배. 두 사람은 은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나서 천천히 입에 술을 담았다. 이윽고 밖에 나갔던 아들들과 맏딸이 돌아오자 데이는 그들에게 예수게이와 태무친을 소개하고 두 사람을 초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데이의 부인이 정성 들여 만든 수량 요리를 맛있게 먹은 예수게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많아져
밤이 깊을 때까지 타타르와 싸웠을 때의 일과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데이에게 이야기했다. 내일 울그누트 땅으로 가실 겁니까? 데이가 취침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은잔을 엎어놓으며 물었다. 아닙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소. 이미 브루테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좋습니다. 제 딸을 드리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겠지만 아들은 사이로서 우리 집에 두고 가셔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데이는 아내에게 다시 술을 준비시켰다. 초타는 전날과는 달리 지름이 30cm나 되는 두기잔에 마요주를 가득 채워서 들고 왔다. 내 딸 브루테를 예수게이 바투르의 아들 테무친의 신부로 삼는다. 술잔을 높이 들고 말한 데이가 한 모금 마시고 예수게이에게 건네주었다. 데이 세친의 딸 브루테를 내 아들 테무친의 신부로 맞이하겠소. 예수게이는 데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하고는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 후 술잔은 테무친과 브루테에게도 건네졌으며 약혼자끼리도 약속을 굳게 다지는 술잔을 들었다. 드디어 이별해야 할 시간이 왔다. 아침 식사를 끝낸 예수게이는 데이의 아내가 철철 넘치도록 술을 담아준 가죽부대와 말린 양고기가 든 헝겊주머니를 들고 그들의 천막에서 나왔다. 열심히 해라, 테무친. 배웅 나온 아들의 어깨를 힘주어서 두들긴 예수게이는 말에 올랐다. 부디 몸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데이가 말하자 예수게이는 씩 웃으면서 대꾸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브리지기드의 조상은 푸른 늑대요. 내 몸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으니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아들을 잘 부탁하오. 다시 한번 아들을 똑바로 본 예수게이는 채찍으로 말을 때리며 소리쳤다. 하! 테무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3. 예수게이의 죽음.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천막 안에서 테무친과 무리꾼 몇 명을 데리고 사냥하러 갈 준비를 하던 데이는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한 말바굽 소리를 듣고 화살을 고르던 손길을 멈추었다. 테무친, 안에 있나? 아니, 저 목소리는 아는 사람의 목소리인가? 예, 듣던 목소리예요. 그래. 데이가 의아해하며 테무친과 함께 밖으로 나오자 그와 같은 연배로 보이는 사나이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말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 역시 문니크였군. 테무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생각했던 콩크탄족의 장로인 차리카 노인의 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웃어주려 했었지만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전력 질주해온 모양으로 말과 사람 모두가 지친 숨을 토해내면서 많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부탁해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문니크는 미끄러져 떨어지듯이 말에서 내렸다. 이야기는 안에서 듣기로 합시다. 테무치는 말의 땀을 닦아주어라. 예. 물을 한 그릇만 주십시오. 천막 안으로 들어선 문니크는 데이의 가족에 대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너무나 목이 마른지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그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서 물을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양조시라면 몸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지금 곧 짜오도록 하겠소. 데이가 충고하자 문니크는 고개를 저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친 제 몸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니크가 브루테가 떠준 물을 단번에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데이가 물었다. 내 사위 테무친에게 무슨 용무가 있기에 그토록 급하게 오셨습니까? 예수게이 바투르가 테무친에게 전할 말을 잊은 것이 있으니 꼭 한번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일 때문에 그토록이나 말을 달리게 했단 말인가. 이 사나이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은데. 데이는 뭔가 까닭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알겠소이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으니 대신 타고 갈 말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후이는 감사합니다만 서둘러야 하기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여행 준비를 끝낸 태무치는 데이 일가의 식구들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에 왔을 때 타고 온 말에 올라탔다. 문니크는 데이의 하인이 골라준 검은색의 순말에 타고 있었다. 아버님을 뵙고 곧 돌아와야 해요. 배웅하는 데이의 아내 초탄이 태무친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네. 태무치는 따내린 머리땀만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르테에게 웃는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곧 돌아올 거야, 부르테. 태무치는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에 물기가 어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문니크는 옹기라트의 쥐락쥐가 뒤로 보일 때까지는 보통 속도로 달렸는데 체쿠체루산과 치쿠르구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오자 소리치듯이 말했다. 태무친, 달려라. 나를 앞질러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달려. 네? 하! 문니크가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자 검은 순말은 새까만 총탄처럼 아득한 북서쪽에 위치한 카야트의 땅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가까스로 검은 말과 나란히 달리게 되었을 때 태무친이 묻자 문니크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내뱉을 뿐이었다. 너희 집에 도착하면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문 채 오직 키아트의 땅을 향해 말을 달렸다. 처음으로 데이세친과 만났던 장소를 빠른 속도로 달려 지나가고 산 사이에 협곡도 등 뒤로 보내자 어느덧 일몰이 가까워졌으며 두 사람은 야숙을 하게 되었다. 버드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고 가까이에서 냇물이 흐르는 장소에 말을 세운 두 사람은 말에 땀을 닦아주고는 물을 마시게 했다.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서 데이의 아내가 마련해준 양고기와 치즈를 먹었다. 술도 마유도 충분히 있었다. 오늘 밤은 몸이 피곤해서 내가 먼저 자겠다만 졸음이 오면 언제라도 나를 깨워라. 술 몇 잔을 가볍게 마신 문니크는 그렇게 말하면서 펠트로 몸을 감았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 문니크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두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모닥불을 지켜보던 태무치는 출발했을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던졌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두 사람은 키아트 땅을 향해 달렸다. 문니크는 평소에도 과묵한 편이기는 했지만 필요 없는 말은 그다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야숙하는 시간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닥불을 쬐면서 문니크가 물은 것은 데이의 가족에 관한 것과 세친이라고 불리우는 데이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뿐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잘 있죠. 태무친이 자기 가족의 안부에 대해서 묻자 문니크는 그래, 모두 잘 있어 하고 짧게 대답할 뿐 무엇 때문인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밤 기운이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었다. 몸을 한 차례 크게 떤 태무치는 나무 막대기로 거칠게 모닥불을 휘저었다. 어딘가 먼 곳에서 늑대가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오늘 밤엔 내가 먼저 자도록 해라. 문니크가 마지막 술을 잔에 채우며 말했다. 졸립지 않아요. 태무치는 마른 가지를 불꽃 속에 던져 넣었다. 지금 자두지 않으면 밤중에 교대할 수 없다. 그리고 내일은 집에 도착하는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놀라다니요. 무슨 일인데? 집에 도착하면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문니크는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그럼 먼저 자겠어요. 태무치는 펠트로 몸을 감쌌다. 하지만 쉽사리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이윽고 키아트 씨족의 쥐락지에 당도한 태무치는 불과 보름 정도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도 그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쨌든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다. 예수계의 일가의 천막 앞에 이른 문니크는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짧게 중얼거렸다. 한데 그와 함께 말에서 내린 순간 태무치는 자극적인 강한 냄새가 갑자기 달려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 이건 향냄새가 아닌가? 무엇 때문에 지금 향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태무친이 이상하게 문리크의 얼굴을 쳐다보자 그는 태무친을 데리고 왔소 하고 안을 향해 소리쳤다. 돌아왔습니다. 태무친은 얼떨떨해지면서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천막 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어머니 외룬 옆에는 문리크의 아버지 차라카 노인과 종인 야순 할멈이 앉아 있었다. 숨이 막힐 정도의 향 연기는 천장에 뚫려 있는 들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태무친은 본능적으로 그 장소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돌아왔구나, 태무친. 정면의 자리에서 일어선 어머니가 비쩍거리면서 태무친에게 다가왔다. 아니, 저건. 그제서야 태무친은 완전히 초췌해진 어머니의 등 뒤쪽에 검은 천에 쌓인 물체가 가로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외루는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하늘로 향하는 길로 들어서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있어 주셨으면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태무친의 가슴에 불에 댄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다. 한동안은 믿을 수가 없었다. 믿고 싶지도 않았다. 태무친은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본 뒤에 동생들에게서 차라카 노인 쪽으로 시선을 옮겨갔다.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있던 차라카는 연민의 정이 담긴 눈길을 보내주었지만 동생들은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눈길을 떨구었다. 자, 마지막 이별이니 아버지의 얼굴을 똑똑히 보도록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계곡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태무친은 빠르게 검은 천 앞으로 다가섰다. 태무친은 검은 천의 끝을 잡으며 그것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헉! 태무친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다. 그곳에 있는 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가까스로 머리의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머리카락이 빠졌으며 부패한 상태였다. 태무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차라카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예수게의 바투루는 하늘로 갔다. 인간에게는 죽은 얼굴을 봄으로써 생전의 추억을 보다 선명하게 되살리는 힘이 있다. 태무친, 지금은 그처럼 추하게 보여도 그는 내 아버지였던 사람이다. 그분이 너를 키우고 적과 싸우며 이 가족을 지켜왔던 것이다. 똑바로 봐두어야 한다. 아, 어째서 이런 일이. 태무친은 온몸을 쥐어뜯으며 절규하듯이 더듬거렸다. 싫은 말이다. 외룬이 설명하려고 하자 차라카가 한 손을 들어올리며 제지했다. 기분이 안정되도록 뭔가 마시게 해줘요. 이야기는 내가 해주겠소. 돌아오셨군요. 야순 할멈이 마유가 들어있는 두깃잔을 태무친에게 살며시 내밀었다. 그녀의 눈도 울었기 때문인지 퉁퉁 부어 있었다. 태무친은 마유를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많았다. 차라쿠 노인은 이따금 골골하고 목을 울리는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돌아오던 길을 서두르던 내 아버지 예수게이는 들판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흥겹게 놀고 있던 10여 명의 사나이들과 만나게 되었다. 예수게이는 긴 여행으로 인해 몹시 목이 말랐던 터라 술 한 잔을 청해서 마셨다. 타타르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꾸민 계략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돌아가는 도중에 예수게이는 술에 취한 느낌이 다른 때와는 달리 좋지 않아 몇 번이나 가슴을 쓰다듬었다. 말을 세우고 목 안으로 깊숙이 손가락을 찔러 넣어 윗속에 든 것을 토해냈지만 기분은 더욱 나빠질 뿐이었다. 말에 채찍질을 하려고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말 등에 몸을 내맡기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말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사육된 장소로 돌아갈 수 있지만 주인이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걸음으로 전진했으며 제멋대로 멈춰서서 풀을 뜯어먹기도 했다. 의식이 몽롱해진 예수게이가 자기 집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나 지나서였다. 환각 증세에 빠진 예수게이는 천막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너지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어서 문니크가 태무친에게 말했다. 모처럼 혼인을 맺은 집의 가장에게 예수게이가의 약점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숨겼던 거다. 도중에 이야기해줘도 됐을 텐데. 태무친이 아쉬워하자 문니크가 다시 말했다. 여행 중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 아버지처럼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적의 부족을 만나 끌려 들어갔다가 내가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입을 잘못 놀리게 되면 낭패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차라카 노인이 끼어들며 침울해진 태무친의 마음을 위로했다. 예수게이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다. 도중에 말에서 굴러떨어졌다면 고향에 뼈를 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게이의 시신은 보르다쿠산 기슭으로 운반되었다. 남양 언덕에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장소가 선정되어 바위에 눕혀졌다. 바위에 기댄 자세로 눕혀진 벌거벗은 시신은 늑대나 까마귀가 먹어치우거나 자연스럽게 그대로 썩으며 영혼은 그 바위에 스며들어 정령을 만나게 된다고 믿어져 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풍장이다. 태무치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족의 총대들보로서 어머니 외룸과 함께 일가를 책임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예수게이처럼 타타르와 싸우거나 약탈할 힘이 없었다. 따라서 키아트 시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이없게도 예수게이의 죽음을 알려주려고 먼 길을 달려왔던 문니크였다. 그는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 능력도 뛰어난 사나이였다. 결점은 두뇌가 명석한 만큼 냉혹한 면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리를 존중하며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두터운 아버지와 다른 점이었다. 머지않아 배반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내 아들이 시초가 될 줄이야. 결심을 들은 차라카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너는 예수게이에게 충성한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 눈이 검을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없다. 이미 결정한 일이니 부자의 인연을 끊어주십시오. 내 놈에겐 말 안 필 양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 그런 것은 타르크타이 키릴톡이 나눠줄 것입니다. 문니크는 필사적으로 말리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타르크타이 키릴톡의 천막으로 향했다. 차라카 노인은 퍼부을 데가 없는 분노로 인해 괴로워하며 탄식했다. 아,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무슨 낯으로 예수게이를 본단 말인가. 4. 자무카와의 우정. 이드메인 서기 1172년 봄의 어느 날 정오 무렵 타이티구투 시족의 가족들은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약 1시간이면 조립할 수 있는 천막을 접고 이동을 시작한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예수게이가 고생하면서 생활을 돌봐주었던 키아트 시족의 가족들까지 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전 재산을 포장마차와 말에 실은 일행은 당연히 모든 가축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취락지에는 자욱한 모래먼지가 솟아올랐다. 지팡이를 짚은 차라카 노인이 천막에서 나오며 소리쳤다. 예수게이 바루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인가? 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두 팔을 벌리며 행렬의 앞을 막았었다. 그러자 창을 든 채 말을 타고 있던 사나이 하나가 깊은 샘의 물은 마르고 빛나는 돌은 구멍이 뚫려 깨지고 말았다. 하고 내뱉더니 퇴 하고 침을 뱉었다. 조금만 머리를 써서 잘 생각해보자. 괴로울 때마다 일치단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다. 괴로움 다음에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 우리의 수호신은 틀림없이. 차라카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그 사나이가 그의 등을 창으로 찌르며 일갈했다. 방해하지 마, 영감. 차라카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발굽 소리는 천천히 멀어져 갔다. 차라카가 창에 찔렸어. 마침 현장을 목격한 하살이 천막으로 뛰어들며 태무친에게 알렸다. 뭐라고? 태무친은 급히 노인에게 달려갔다.
피를 흘리면서도 기력을 짜내어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온 노인은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 태무친, 너의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사나이였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밑으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차라카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더듬거렸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예수게의 바루트가 죽자마자 녀석들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다니. 면목이 없구나, 태무친. 내가 조금만 더 젊었다면 내 목숨을 없애서라도 녀석들을 저지할 수 있었을 텐데. 고마워요, 차라카. 태무치는 크게 머리를 숙이며 입술을 질근 깨물었다. 아, 차라카를 창으로 찌르고서까지 가버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돌아와 하살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외루는 즉시 말에 올라타고는 추적에 나섰다. 오는 강의 하류에서 일행에 따라붙은 외루는 강바람에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소리쳤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배반행위를 꾸짖지 않겠다. 어서 이동을 단념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 평소에 그다지 말이 없었던 외루는 본래의 다부진 성격을 드러내면서 각 포장마차 앞에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내 남편 예수게의 바루트는 타타르가 먹인 독이 든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 지금 여기서 흩어진다면 일치단결하여 타타르와 싸워 복수할 수가 없다. 이반한 행렬은 말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전진하고 있었다. 안바카가 못 박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잊었단 말인가. 일치단결하여 타타르와 싸우지 않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다. 타타르와의 복수전은 타이티구트 일족이 해줄 거다. 차라카를 찌른 사나이가 귀찮다는 듯이 비웃자 외루는 피를 토하듯이 소리쳤다. 내 아들들은 머지않아 타타르와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이 될 것이다. 태무친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기 바란다. 부탁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나쳤던 것 같아. 외룬의 열성적인 호소에 마음이 흔들린 한 사나이가 말했다. 태무친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곤란하겠지만 그가 부하들이 많은 데이세친의 사이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 동안만 참아보기로 하자. 키아트에 속해 있던 그가 이영을 취소하고 말을 되돌리기 시작하자 몇 가족인가가 호응하며 그 뒤를 따랐다. 그들 중에는 태무친의 친구인 자무카의 가족도 있었다. 이전보다 천막의 수가 줄기는 했지만 취락제에는 전과 같은 평화가 돌아왔다. 태무친은 형제들보다 자무카와 어울리는 때가 더 많아졌다. 태무친이 말수가 적으며 다소 진중한 데가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무카는 말재주가 좋으며 머리 회전이 빠른 소년이었다. 우리들도 어른들처럼 안다가 되자. 그 같은 말을 먼저 꺼낸 것은 한 살 아래인 자무카였다. 좋아. 헌데 맹세의 표시로 무엇을 교환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을 원하지, 너는? 나는 적을 위협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쏘는 화살인 울림 화살을 만들 수 있게 됐어. 너도 만들 수 있겠지. 물론이지. 좋아. 그럼 그걸로 정하자. 울림 화살을 쏘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 공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게 되는데 당시의 몽골군은 전투 개시의 신호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며칠 후 고르고나크 강변에서 다시 만났는데 태무치는 향목으로 쓰이는 두 송으로 만든 울림 화살을, 자무카는 쇳불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울림 화살을 꺼내 안다 하고 목소리를 맞추어 함께 말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교환했다. 이어서 서로 끌어안으며 영원한 맹호가 될 것을 약속했다. 태무친 안다요. 우리들은 이제 일심동체. 서로 생명을 소중히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도와주기로 하자. 자무카가 먼저 어떤 노인에게 들었던 말을 흉내내면서 말하자 태무친도 어른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약속을 꼭 지켜 보이겠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전보다 더 친해졌고 하루에 거의 전부를 함께 보내는 때가 많아졌다. 하지만 그 같은 우정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입안했다가 돌아온 가족들이 밤에 회의를 계속한 결과 역시 외룬 일가에게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타이티구트 편이 되는 것이 살아가기에 편하다는 답을 얻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 소년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이별의 날이 다가왔다. 드디어 그들이 출발하는 날 아침, 테무치는 자무카와 나란히 말머리를 하여 해가 질 때까지 걸으며 그의 가족을 전송해 주었다. 외루는 또다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너무나도 일렀던 예수게이의 죽음이 원망스러웠다. 차락한 노인이 상처가 악화되어 죽은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들과 함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며 움직였다. 몽골의 겨울은 11월부터 시작하여 2월 중순까지 계속되는데 초원의 기온은 그동안 영하 20도에서 40도 이하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아이들의 교육에도 열심이었던 외루는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푸른 늑대와 하얀 암사슴으로 시작되는 조상의 족보를 암송하며 이야기해 주었고 용감하게 싸운 선조들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몽골인은 문자를 갖지 않은 민족이었지만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초원에서의 생활에 관한 온갖 귀중한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바뀌어질 수 없었다. 테무치는 남동생들과 함께 사냥과 물고기 낚는 일에 열중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하지만 운명은 테무친을 순탄하게 성장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예수게이가 죽은 뒤 반기를 든 타르크타이 키릴톡은 테무친이 언젠가는 두려운 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문니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타르크타이 키릴톡은 야릇한 눈빛을 발산하며 중얼거리는 것처럼 불쑥 입을 열었다. 자네 부친께서 테무치는 틀림없이 예수게이 이상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지. 그렇다면 지금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어. 독수리가 크게 날개를 펼치며 날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다. 그를 죽이지 않고 우리 타이티구트의 병사로 삼아 타타르와 싸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수게이와의 맹세를 어긴 문니크의 가슴 속에는 다소나마 회한의 정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타르크타이 키릴톡은 잔을 비우고는 힘주어서 말했다. 아니야. 죽이려면 지금이 적당한 때야. 병아리 때 목을 비틀어 버려야 해. 5. 순환. 그날도 테무친 일가는 초라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이 세친 사돈 말이다. 그 이후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으니 하살과 함께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떠냐. 외룬이 삶을 물고기를 입으로 가져가면서 말하자 테무친은 대꾸했다. 그러고 싶지만 집을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걱정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2, 3일 정도만 묵고 오는 건 상관없겠지. 외루는 입에 댔던 물고기를 사남인 템게에게 먹이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다. 모두 조용히. 이어서 몸을 굽힌 외루는 바닥에 귀를 갖다 댔다. 누군가 오고 있다. 말을 탄 사람들이. 외룬이 놀라며 내뱉자 가족은 일제히 손에 들었던 그릇을 놓으며 귀를 기울였다. 대지를 진동시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빠르게 커졌다. 타이티구트 놈들이 오는 것일까요? 테무친이 긴장하며 말하는 순간 외루는 촛대에 불을 껐다. 엄청난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천막 앞으로 들이닥쳤고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테무친, 밖으로 나와라. 설마 했더니 역시 타르크타의 키릴토기로군. 하지만 당황할 것 없다. 천막의 입구는 보통 남쪽에 하나밖에 없지만 외루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반대쪽의 옷장 뒤에도 출구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타르크타의 키릴톡이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나와라, 테무친. 지금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는 테무친 일가 전원이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을 노려 습격해 온 것이 분명했다. 말발굽 소리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병력인 것 같았다.
천막으로 빠져나간 태무친 일가는 근처의 숲으로 도망쳤다. 태무친을 내놓아라. 다른 자들은 필요 없다. 얘야, 너는 어서 다른 숲으로 도망쳐라. 절벽에 갈라진 틈에서 나온 외룬이 말했다. 타이티구투가 노리는 것은 장남인 너뿐이다. 알았어요. 태무친은 재빨리 말에 올라탔다. 안장에는 손대지 않고 비상용으로 남겨두었던 며칠분의 식량이 매달려 있었다. 저쪽으로 누군가 도망치고 있다. 숲의 저쪽이 소란스러워졌다. 태무친이 틀림없다. 추격하라. 태무친은 등 뒤로 날아드는 사나운 목소리들을 들으며 말을 달렸다. 달빛에 의지하여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태무친은 테루근의 산의 숲속으로 도망쳤다. 빌어먹을. 뒤늦게 추적해온 타르크타의 키릴톡은 숲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았다. 태무친 놈, 소문은 들었지만 말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군. 하지만 내가 이대로 철수할 것 같은가. 타르크타의 키릴톡은 그곳에서 야영하기로 결정했다. 지구전이라는 이야기인가. 좋아,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태무치는 산 중턱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횃불들을 보며 무수한 정령들이 있는 숲속에서 버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무렵이 되어도 타르크타의 키릴톡의 군대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3일째의 아침이 되자 전날 밤까지 들렸던 병사들의 얘기 소리도 그치고 산을 뒤지고 있는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태무치는 말고삐를 당기며 숲에서 나가기로 했다. 헌데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안장이 저절로 말등에서 떨어졌다. 태무치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숲의 정령이 지금 나가는 것을 말리는 걸까? 그렇다면 정령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 태무치는 한동안 다시 숲속에 머물러 있기로 했다. 9일째가 되자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는데 근처에는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도 없었다. 이번엔 무조건 나가야겠다.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을 뿐이다. 또다시 숲길을 내려간 태무치는 에마를 이끌며 어렵게 숲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태무친이 마악 말에 오르려는 순간 꼼짝 마라 태무친 하고 외치는 타르크타의 키릴톡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과 동시에 활을 겨눈 타이티구트의 병사들이 반대편 숲에서 뛰어나왔다. 이런, 아직까지 매복하고 있었을 줄이야. 태무치는 대항할 틈도 없이 그들에게 붙잡혀 뒷짐지어진 채 가죽끈으로 묶여지고 말았다. 미안하지만 너는 죽어줘야겠다. 이로써 예수계의 일족의 앞날은 없어지는 것이다. 승리감에 도취된 타르크타의 키릴톡이 중얼거렸다. 타르크타의 키릴톡은 태무친의 목에 나무로 만든 큰 칼을 채워가지고 자기가 지배하는 각 시족의 취락지에 들러 2, 3일씩 묶으며 끌고 다녔다. 아, 이럴 때 자무카라도 있었으면. 자무카는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에? 태무치는 새로운 취락지로 끌려갈 때마다 자무카의 모습을 찾았는데 그 일가는 어딘가 먼 곳에서 둔영하고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었다. 한 차례 태무친을 끌고 다닌 타르크타의 키릴톡은 오논 강가에서 승리의 연회를 열었다. 대지의 영혼은 죽은 자의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때문에 너의 목을 치지 않고 생매장할 것이다. 내일 아침에. 타르크타의 키릴톡은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연회석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태무친에게 선언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복수하겠다. 태무친은 승리의 술잔을 기울이는 자들 틈에 섞여 있는 문니크를 노려보았다. 최초로 우리 집을 버린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겠다. 모든 병사들이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 하나가 태무친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무친은 그들이 술에 취했을 때 도망칠 기회를 엿보려고 했지만 칼의 이음새에 커다란 자물쇠가 붙어 있었기에 열쇠 없이는 벗겨질 것 같지가 않았다. 어떻게든 구슬러서 열쇠를 얻으려고 감시 여긴 소년에게 말을 걸었지만 소년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데이세친의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다니. 너도 참 가엾은 놈이로구나. 술에 취한 졸개 하나가 다가오더니 태무친을 놀렸다. 내게 머리를 숙이면 이별주를 한 잔 줄 수도 있는데. 하하하하.
태무친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그는 마시던 술을 태무친의 머리에 붓고는 노래를 하면서 비척거리며 연회 쪽으로 돌아갔다. 몇 명의 병사들이 흥겹게 어깨춤을 추고 이윽고 일몰과 함께 연회가 끝나자 술에 잔뜩 취한 남자들은 하나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제멋대로의 방향으로 흩어져 갔다. 하늘에는 어느샌가 둥근 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봐, 이야기할 것이 좀 있는데. 태무치는 감시하는 소년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내 품 안에 좋은 물건이 들어있으니 꺼내서 가져라. 난 어차피 죽을 몸이니. 졸리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던 소년은 한순간 태무친과 시선을 교환했지만 이내 얼굴을 돌렸다. 꺼내서 가지라니까. 갖고 싶지 않으면 그만둬. 소년은 약간 헷갈리는 얼굴이 되며 태무친에게 다가왔다. 좀 더 가까이 와야 꺼낼 수 있을 텐데. 태무친이 웃어 보이자 경계심이 많지 않은 소년은 태무친 앞까지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태무친은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면서 소년의 머리에 칼을 내리쳤다. 두개골이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귀 언저리로 솟아나온 내장은 달빛을 받고 있는 미끈미끈한 생물처럼 보였다. 부자연스러운 손을 움직여 소년의 품 안을 뒤졌지만 열쇠는 없었다. 태무친은 결국 무거운 칼을 쓴 채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태무친이 도망쳤다. 300m쯤 떨어진 온원 숲속으로 도망쳤을 때 이변을 알아차린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필사적으로 도망친 태무친은 이윽고 달빛을 받아 붉게 보이는 작은 내 앞에 이르렀다. 무거운 칼을 쓰고 있으니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풀뿌리들을 모두 해쳐서라도 찾아라. 타르크타의 키릴톡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고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우두머리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서 찾아봐라. 목에 채워진 칼은 더욱 무거워졌으며 태무친의 걸음은 둔해졌다. 타이티구트의 병사들이 쳐든 횃불들은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쳐봤자 헛수고다. 태무친은 냇물 속으로 들어갔으며 커다란 나무칼을 분황 삼아 물에 든 채 수초 뒤에서 얼굴만 내밀었다. 몸이 천천히 떠내려가자 둥근 달도 놀리는 것처럼 그를 따라왔다. 그런데 수초들이 끊긴 곳까지 왔을 때 횃불 하나가 강기슭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 보였다. 빌어먹을. 태무친을 발견한 사람은 타르크타의 키릴톡 키루테의 부하인 소르간 시라라는 사나이였다. 횃불이 발산하는 밝은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 노려보았다. 어서 잡아가시지. 제법 큰 공을 세우게 됐군. 태무친은 이윽고 위를 보고 누운 채 말했다. 그러자 소르간 시라는 떠내려가는 태무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서 속삭이는 것처럼 말했다. 태무친, 너는 뛰어난 소년이기에 타이티구트가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난 두려워하지도 질투하지도 않는다. 너는 틀림없이 크게 성공해 몽골 부족을 위해 일할 인물이니 숨어 있도록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못 본 척 해주겠다는 건가요? 쉿. 풀들이 발에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몇 명의 병사들이 한쪽에서 나타났다. 어떻게 됐어? 그쪽에도 없나? 한 병사가 소르간 시라에게 말을 걸었다. 늑대처럼 빠른 놈이야. 더 이상 찾아봤자 헛수고일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에 찾아내려고 한다면 다른 곳을 더 살펴봐야겠지. 소르간 시라가 태연하게 말하자 병사들은 그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중얼거렸다. 그럴 생각이야. 이윽고 병사들이 사라지자 소르간 시라는 다시 말했다. 날이 밝기 전에 가능한 한 멀리 도망쳐 가족에게 돌아가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 소르간 시라도 몸을 돌리더니 걸어가기 시작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강가로 나온 태무치는 작아져가는 그의 횃불을 보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고마워요, 소르간 시라.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태무치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가늠하며 가족이 있을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으며
물을 먹은 칼이 더욱 무거워져 몇 걸음 걷다가 쉬는 상태가 되풀이되었다. 그러자 그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타이티구트의 병사에게 잡히면 정말 마지막이다. 아무래도 소르간 시라에게 다시 매달리는 수밖에 없겠다. 소르간 시라는 예수게의 바투르를 섬기고 있을 때부터 마요주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냇가에서 헤어졌던 태무친이 그의 천막에 나타나자 기겁을 하며 놀랐다.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이곳으로 왔지? 그건... 태무친이 대답하려고 했을 때 시라의 두 아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먼저 말했다. 아버지, 참새가 매에게 습격을 받으면 풀숲은 참새를 구해주기 위해 숨겨줍니다. 이렇게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왔는데 매정하게 내쫓으시면 불쌍해요. 위험이 가득 찬 초원에는 약자 구제의 도리라는 것이 있다. 시라의 아들들인 친베와 치라우는 그것을 강조했다. 태무친을 숨겨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게 된다. 강에서 만났을 때 못 본 채 한 것만으로도 나는 도리를 지킨 셈이다. 하지만 형인 친베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손도끼를 가지고 오더니 태무친을 엎드리게 하고서 나무로 만든 칼을 쪼개기 시작했다. 동생인 치라우는 태무친의 손을 묶은 가죽끈을 벗겨주면서 누이 동생 카다안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리고는 칼을 잘게 쪼개 화로에 놓고 태웠다. 아들들이 하는 짓을 한동안 보고 있던 시라는 이윽고 이렇게 된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군 하고 내까리더니 천막 구석에 구멍을 팠다. 그리고는 칼에 달려있던 자물쇠와 가죽끈을 묶고 발로 단단히 밟았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짐한 아침 식사를 끝낸 태무친이 떠나려는데 이번에는 소르간 시라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늘 타르크타이 키릴톡의 부하들이 너의 가족이 숨어있는 숲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도록 해라. 태무친은 순순히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나자 타르크타이 키릴톡은 전군을 소집하여 엄하게 명령했다. 찾아볼 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다. 태무친이 외룬이 있는 곳까지 도망가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 타이트구트의 동료들 중에 배신자가 생겨 그놈을 숨겨주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손을 나누어 모든 천막을 수색하여 태무친뿐 아니라 배신자까지 색출하도록 하라. 그날은 다행스럽게도 소르간 시라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취락지가 수색의 대상이 되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온 시라는 약물을 쌓아놓은 수레 속에 태무친을 들어가게 하고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잔뜩 뒤덮었다. 타이티구트의 병사들 몇 명이 태무친을 찾으러 시라의 집으로 온 것은 다음 날 정오 무렵이었다. 병사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시라는 손수를 쳤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더운 거지? 글쎄 말이야. 이렇게 찜통 속에서 더운 날 어린 놈 하나 때문에 땀을 흘리다니.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야. 병사들 중에 하나가 투덜거리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그들은 천막 안과 천막 밖의 포장마차 안까지 샅샅이 뒤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친베와 치라오는 땀을 흘리며 마요주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이제 이 수레뿐인가. 병사들의 눈이 약모를 쌓아놓은 수레로 향했다. 약모 위에서는 시라의 딸 카다안이 혼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방해가 된다. 어서 내려와. 먼저 수레 위로 올라간 병사가 카다안을 안고 내려오자 나머지 병사들이 약모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시라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렇게 더운 날 사람이 약모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 하긴. 병사 하나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동작을 멈추자 시라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슬렸다. 헛수고는 이쯤에서 끝내고 방금 빚은 술이라도 한잔하세.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집 마요주는 별미가 있다네. 그거 반가운 이야기로군. 땀투성이가 된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수레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시라가 내온 마요주로 목을 축이더니 일찌감치 나머지 집들도 끝내버리자. 그래, 서두르자고 하면서 시라의 집을 떠났다.
희라는 잠시 후 약물을 헤치고 나온 태무친에게 여행 준비를 해주며 말했다. 이번엔 꼭 집으로 돌아가다오.